한국은 바다를 빌려 쓰는 나라일 뿐입니다. 국제해양자원 포럼에서 중국 대표가 한국을 향해 던진 이 한마디는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좌장을 맡고 있던 하버드 환경경제학 교수 에밀리 카터였죠. 여성으로는 최초로 이 포럼의 좌장이 된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침묵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중국 대표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자원도 없으면서 무슨 해양 정책을 논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대표단 뒤쪽에서 조용히 일어선 젊은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도현이었죠. 발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로질렀어요. 저는 그때까지 첨단 기술에만 의존해온 서구 환경정책에 회의감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이 젊은 연구원이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 동안 일어난 일은 제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았어요. 나사 위성이 포착한 정체불명의 검은 격자무늬, 그리고 그것이 김밥의 재료였다는 충격적 발견까지. 더욱 놀라운 건 70대 어부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하버드 최첨단 기술보다 효과적인 탄소 포집 해답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조롱받던 한국을 유엔에서 기립박수받는 나라로 바꿔놓은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명의 하버드 교수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김밥 하나가 지구를 구한 기적 같은 이야기 속 숨겨진 비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환경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39세가 된 지금 국제해양자원 포럼의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으로는 최초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국제회의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해양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단상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대표단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장외일인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철광석도 없어요. 그런데 바다만 빌려 쓰면서 해양 강국이라고 하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저는 좌장으로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장외일인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자원도 없으면서 무슨 해양 정책을 논하겠다는 겁니까? 바다를 빌려 쓰는 나라가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해양수산부 연구원이라고 소개받았던 이도현이었습니다. 발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예정된 발표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좋습니다. 이도현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저 역시 처음으로 한국 발표에 진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연구원이 무엇을 말할지 궁금해졌거든요. 장외일인은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첨단 탄소 포집 기술에만 의존해왔던 서구 환경경제 모델의 회의감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그 대안이 한국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장은 고요했어요. 모두가 이도현의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계 앞에서 조롱당한 한국, 그리고 한 청년 연구원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요르단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르단은 제가 잘 아는 나라였거든요. 요르단은 1946년 독립할 때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라크처럼 석유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나갈 길을 만들 것인가. 이도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요르단은 바다를 택했어요. 아카바 항구 하나로 중동 물류의 허브가 됐죠. 석유 한 방울 없던 나라가 지금은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자랑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몇몇 대표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땅을 파서 자원을 찾거나 바다로 나가거나. 이도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수출 통계가 나타났어요. 한국 수출의 99.7%가 바다를 거쳐 나갑니다. 우리가 바다를 선택한 결과죠. 저는 놀랐습니다. 99.7%라니 거의 모든 수출이 바다를 통한다는 뜻이었어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광양항. 이 4개 항구의 물동량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국토 면적으로는 108위인 나라에서 말이에요. 장외일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지리적 운일 뿐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도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런 반박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지리적 운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도 같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의 모든 항구를 합쳐도 부산항 하나에 못 미칩니다. 왜일까요? 이도현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략으로 삼았어요. 저는 펜을 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연구원의 말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단순한 통계 나열이 아니었죠. 1970년대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육지에서 자원을 찾는 대신 바다에서 길을 찾겠다고요. 그래서 항구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바다와 연결된 모든 산업을 키웠어요. 이도현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원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바다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다를 단순히 물고기를 잡거나 석유를 캐는 공간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게 바다는 전 세계와 이어지는 네트워크였던 거죠. 이도현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랐어요.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70%를 차지합니다.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회의장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놀랐어요. 70%라니 거의 독점 수준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도현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각국의 정유 생산량 순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세계 정유 생산 5위입니다. 철광석도 없는데 철강 생산은 6위예요. 장애일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원료도 없는데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원료는 없어요. 하지만 바다가 있었죠. 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와 정제해서 아시아 전역에 팝니다. 호주에서 철광석을 가져와 제철해서 전 세계로 수출해요. 바다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펜으로 메모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지리적 이점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죠. 1960년대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선택지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선택지가 없었기에 우리는 바다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말 속에 한국의 역사가 담겨 있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 바다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포항제철소를 보세요. 바닷가에 지었어요. 원료를 배로 실어와서 제품을 배로 실어 나가려고요. 울산 석유화학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바닷가에 늘어선 거대한 공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산업을 바다와 연결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도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바다에 올라탔습니다. 이도현의 이 고백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환경경제학 모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기술로 환경을 통제하려는 서구식 사고와는 정반대였죠.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 혁신이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것. 저는 펜을 놓고 이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연구원이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도현이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자원 보유국들의 경제 성장률이었어요.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학에서는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석유나 광물 같은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경제 발전이 더딘 현상을 말하죠.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회의장의 여러 대표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국이 언급된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자원이 없는 나라들을 보세요.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한국.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도현이 한국의 GDP 성장 곡선을 보여줬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이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바다였어요. 장외일인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미국과 일본의 도움 덕분 아닙니까? 한국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도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도 예상한 질문인 듯 했죠. 맞습니다.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도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하죠. 그가 아프리카 지도를 띄웠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원 채굴에만 집중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걸 택했어요. 자원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포항제철소를 다시 보세요. 철광석은 호주에서, 석탄은 캐나다에서 가져와요. 만든 철강은 전 세계로 수출하고요.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한국은 바다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함께 사는 방법을 택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바다를 정복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철학 선언처럼 들렸어요. 서구의 식민주의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대신 바다와 공존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바다의 규칙을 따르고 바다의 흐름에 맞춰 살았죠. 장애일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결국 한국도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중국이 남중국해를 관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강한 나라가 바다를 통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제와 공존은 다릅니다. 중국은 바다를 소유하려 하지만 한국은 바다와 함께 살려고 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나라의 철학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도현이 말하는 건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경제학을 넘어선 철학이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도현의 발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연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연구팀의 박사과정 학생 마이클이었어요. 교수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나사 위성 사진을 분석하다가 발견했는데 한국 남쪽 바다에 정체불명의 패턴이 있어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이클이 보내준 위성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죠? 한국 완도 앞바다에 검은 격자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어요. 처음엔 군사시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간 지역이더라고요. 마이클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격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분명합니다. 저는 집중해서 사진을 봤어요. 격자 무늬가 바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대체 뭘까요? 교수님, 이거 혹시 탄소 포집 실험일까요?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 가봐야겠어요.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과 함께 한국으로 출발하기로 했죠. 3일 후 저는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위성에서 봤던 그 격자 무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어부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두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 그거 김 양식장이에요. 김 양식장?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김이 뭔지는 알았지만 그게 위성에서 보일 정도로 클 줄은 몰랐거든요. 어부 한 분이 배를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영도라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김 보러 오셨다고요? 신기하네. 외국 사람들이 김을 보러 오다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그제서야 알았어요. 위성에서 본 검은 격자 무늬가 무엇인지를. 바다 전체가 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김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위성에서는 격자 무늬로 보였던 거죠. 와, 이게 다 김이에요? 제 연구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거든요. 이영도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완도가 김으로 유명하거든요. 전국 김의 절반이 여기서 나와요. 저는 무언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연구 장비를 꺼내 바닷물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곳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김이 탄소를 흡수하고 있어요. 제 동료가 외쳤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하버드 연구실에서 수년간 연구해온 탄소 포집 기술보다 효과적인 게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이 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영도 할아버지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우리 아버지 때부터니까 한 70년은 됐을 거야. 70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70년 동안 이 김들이 바다에서 탄소를 흡수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죠. 김이 우리 대학의 최첨단 기술보다 효과적이었다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영도 할아버지가 김 한 장을 건져 올렸습니다. 검은 김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할아버지가 김을 찢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났죠. 맛있네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완도 김이 최고거든요. 바람도 좋고 물살도 좋고. 저는 김을 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해조류가 지구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니. 할아버지, 김 말고 다른 것도 기르세요? 그럼요.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바다 곳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갈색 줄들이 미역이에요. 다시마는 더 깊은 곳에 있고요. 저는 연구팀에게 신호했어요. 미역과 다시마도 측정해봐야겠다고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역은 김보다 3배, 다시마는 5배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 동료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학계를 뒤흔들 발견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언제부터 이런 걸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이영도 할아버지가 멀리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니까 한 100년은 넘었을 거야. 100년. 저는 계산해봤어요. 100년 동안 이 바다에서 흡수된 탄소량이 얼마나 될지. 그런데 김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물감 같은 게 규조류예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 잘피도 있고요. 저는 점점 놀라웠어요. 이곳은 탄소 흡수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걸 먹으면서 지구를 돕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구를 돕는다고요? 글쎄, 그냥 먹고 살려고 기르는 건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모르고 계셨지만 평생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해오신 거였어요. 우리는 먹으면서 지구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김밥을 먹을 때마다 지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급히 유엔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김밥은 기후 무기다였어요. 보고서에는 완도에서 발견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규조류, 잘피까지. 이 5가지가 바다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주역들이었어요. 탄소 흡수 5총사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제 동료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유엔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식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시 이영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기르시는 김이 유엔에서 인정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유엔이 뭔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구예요. 거기서 할아버지 김이 지구를 구한다고 발표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김이 대단한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끝이 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전통 지혜가 답이었던 거죠. 유엔 본부의 선전은 떨렸습니다.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완도의 발견을 발표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도 위성 사진을 띄웠어요. 한국의 작은 섬에서 기후변화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김이라는 해조류가 기존 탄소 포집 기술보다 10배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어요. 연간 1헥타르당 20톤의 탄소를 흡수해요. 이는 소나무 숲의 5배에 해당합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하버드 연구팀이 3개월간 검증한 결과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100년 동안 먹어왔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김밥 하나에 들어가는 김이 자동차 1대가 하루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김밥을 먹는 게 환경보호 활동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지구를 구해왔던 거죠.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발표 후 한국 대사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어요. 김 박사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 기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김영구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김 이야기였어요. 완도의 이영도 할아버지도 TV에 나오셨죠. 할아버지가 국제 영웅이 되셨어요.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김 키우는 어부인데. 할아버지의 겸손한 대답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어요. 며칠 후 뉴욕 타임즈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김밥이 지구를 살렸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작은 김 한 장이 인류의 미래를 바꿨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밥이 기후변화의 해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저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했어요. 완도에서 시작된 발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곧 각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노르웨이, 칠레, 호주, 뉴질랜드, 연안국 57개국이 한국형 김 양식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블루카본 리더가 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다시 완도를 찾았습니다. 이영도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전 세계 57개 나라가 할아버지 방식으로 김을 기르겠대요.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정말요? 우리 방식이 그렇게 좋나요? 최고예요. 할아버지가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우리를 키워줬는데 우리가 바다를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저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바다와 공존하며 사는 지혜였죠. 그날부터 저는 완도를 지구를 구한 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완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몰려왔거든요. 저는 유엔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완도에서 세계 블루카본의 날을 제정하자는 거였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완도가 세계 환경 보호의 성지가 되는 거였어요. 행사 준비는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500m 김밥 만들기 퍼포먼스였어요. 500m요?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할 길이었거든요. 완도 주민들이 다 나서겠다고 해요. 행사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영도 할아버지가 김밥 만들기 대장을 맡으셨고요. 행사 당일 완도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57개국에서 온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했어요. 이영도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김밥은 특별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김밥이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500m 김밥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완도 주민들과 세계 각국 과학자들이 함께 김밥을 말았어요. 저도 할아버지 옆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교수님, 김밥 말기 참 어려우시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니까 금방 늘었어요. 2시간 만에 500m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완도항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김밥이었죠. 이 김밥 하나가 자동차 500대의 하루 탄소 배출량을 상쇄합니다. 제가 발표하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김밥을 외교 선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김밥이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도 김밥 외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밥이 국가문화자산이 된 순간이었어요. 음식을 넘어서 지구를 구하는 도구가 된 거죠. 행사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제목은 지구는 한국의 바다에서 다시 숨을 쉬었다입니다. 저는 원고를 들어보였어요. 이 책에는 완도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기술이 아닌 지혜로 환경을 구한 이야기죠.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40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서평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한국 어부에게서 배운 철학이 세상을 바꿨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완도의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완도 블루카본 연구소였어요. 이영도 할아버지가 명예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김 박사가 되셨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김 박사라니 그냥 김 키우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연구소 개소식 날 저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기술은 위대한 발견을 하려 하지만 한국은 위대한 삶으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바다를 심었고 우리는 미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완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찾던 환경경제학의 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첨단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에서 말이에요. 해가 지면서 완도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 양식장들이 반짝였어요. 지구를 구하는 작은 영웅들이었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지 않고 함께 사는 길. 그것이 진정한 미래였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열린 마음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 교수가 하버드로 돌아간 그날 이후 전 세계 학계는 뜨거운 관심에 휩싸였어요. 많은 서구 학자들이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검증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한국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있는 김밥 한 줄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놀라운 환경기술로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70년간 바다를 가꿔온 완도 어부 할아버지의 손길,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김양식의 지혜,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자원이 없다고 조롱받았지만 그 덕분에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죠. 기술이 부족하다고 무시당했지만 그래서 자연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얕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세계와 연결되는 힘이 되었어요.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한국의 철학, 첨단 기술이 아닌 전통 지혜로 지구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아닐까요? 한국인의 지혜로움, 겸손함, 자연과의 조화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